지금이 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2026년 8월 16일 오후 3시 4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은 물체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했다. 스스로의 성질이 원인이 되는 자연운동, 그다음에 외력이 원인이 되는 강제운동. 자연운동은 지금의 자유낙하 운동, 즉 중력만을 받고 움직이는 상황을 말한다. 이때 자연운동을 일으키는 성질이란 물과 흙의 무거움, 그리고 공기와 불의 가벼움이다. 무거운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하늘로 올라간다. 종합적으로 당시 정설은 자연운동의 빠르기와 무거움에 비례하고 매질의 밀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현대적인 수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V라는 것은 이제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연운동의 빠르기, 그 다음에 무거움은 W로 표시가 되고, 매질의 밀도는 P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적인 수식을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중세 역학이 발전하면서 이미 부분적으로 반박받았다. 이들의 성과를 한데 모으고 기하학과 실험을 접목하는 자신만의 방법론을 장착한 갈릴레오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자연운동 이론을 제시했다. 갈릴레오는 강제운동과 자연운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무거움과 가벼움을 상대 밀도를 기준으로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자연운동의 속력이 낙하시간에 비례하고 무게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공기 저항과 마찰을 자연운동에서 일관적으로 분리하였다. 즉 갈릴레오가 연구한 것은 정확히 말해 진공에서의 자연운동으로 아래서 설명한 것은 모두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틀린, 갈릴레오가 얘기한 것이 여기서도 또 틀리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 낙하라는 것은 자연 낙하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어떤 힘을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위에서 이렇게 돌을 들고 이승열이가 서서 이렇게 손에다 돌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딱 떨어뜨렸다고 봅시다. 그럼 그건 자연 낙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돌을 쥐었다가 딱 놓으니까 돌이 딱 땅에 떨어졌다. 그건 자연 낙하다 이거죠.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그냥 잡았던 물체를 딱 놓으니까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자연 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연 낙하로 떨어진 거고, 들었던 돌멩이를 딱 힘을 줘서 땅으로 내가 내리쳤다. 내리치면서 떨궜다. 그런 것은 그건 자연 낙하가 아니죠. 힘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뭐가 생깁니까? 공기 저항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물체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은 공기와 마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와 마찰이 되니까 이 공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체를 이렇게 저항하려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이렇게 얘기한 건 이게 틀렸다 이거죠. 갈릴레오는 이런 공기의 마찰이나 이런 공기의 저항을 생각지 않고 이런 걸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공기 저항이라는 게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에 지금 신경 쓰다가 딱 막혔는데 넘어갑시다. 낙체의 법칙. 공기 저항이 제거된 달에서 수행한 갈릴레오 실험.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 깃털을 들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BBC에서 나사의 세계 최대 규모의 진공 실험실을 방문해서 실험한 영상이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여기 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걸 달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왔던 이제 비행사들이 달에서 실험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이런 실험이에요. 한 손엔 깃털, 한 손엔 깃털, 한 손에는 이제 무거운 망치를 들고 똑같이 떨어뜨렸다. 예. 한 손에는 가벼운 깃털을 이제 쥐고 한 손에는 무거운 망치를 이렇게 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에는 그렇게 지구처럼 중력이 강하지를 않잖아요. 중력도 없고 이 지구처럼 또 공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의 저항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지구처럼 강력한 그런 끌어당기는 힘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깃털과 망치를 딱 동시에 딱 떨겨뜨리면은 지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서는 무거운 망치가 먼저 떨어지죠. 당연하죠. 그러나 달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깃털과 망치를 똑같이 떨어뜨리면은 가벼운 깃털이나 망치나 똑같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갈릴레오의 가장 잘 알려진 닉체의 법칙은 무게가 다른 두 물체가 동일한 속도로 낙하한다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가장 잘 알려진 피사의 사탑 실험은 개념적으로 낙체의 법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실험은 알려지기로 피사의 대중들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렸기에 갈릴레오가 일군 근대적 실험과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무거울수록 지구에서는 이 물체가 무거운 것일수록 중력이 강하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체일수록 끌어당기는 힘을 더 강하게 받는다 그죠. 그래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떨궈뜨리면은 금방 떨어지는데 가벼운 깃털을 떨궈뜨리면은 떨어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근데 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거운 쇳덩어리나 가벼운 깃털이나 똑같이 떨어진다 이거죠. 사실 낙체의 법칙은 갈릴레오에 앞서 1586년 시몬 스테벤이 네덜란드의 델프트 신교의 탑에서 피사의 사탑 실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며 실험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작 학자들은 갈릴레오 쪽이 실제로 이 실험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 일화는 제자 비비아니가 갈릴레오의 사후 출판한 전기에서야 처음 확인되는데 갈릴레오의 성격상 그런 극적인 실험을 생전에 한 번도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대신 두 새로운 과학에서 갈릴레오는 굳이 실험에 의지하지 않고도 다음의 사고 실험을 이용해서 낙체의 법칙이 오히려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러움을 논증했다. 사그레도, 심플리치오,
나는 직접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네. 100파운드나 200파운드 정도 나가는 포탄을 0.5파운드밖에 안 되는 조그만 탄원과 같이 200큐빗 정도 높여서 떨어뜨렸더니 이 둘이 땅에 떨어졌을 때 차이는 겨우 한 뼘 정도에 불과했어. 살비아티, 실험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두 물체가 같은 물질로 만들어졌고 무게가 다르다고 해보자. 그러면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음을 간단한 논리로 명백하게 볼 수 있네. 자연에 따라서 정해진 속력이 다른 두 물체가 있다고 하세요. 이 둘을 서로 묶으면 느린 것은 빠른 것의 속력을 늦출 것이고 빠른 것은 느린 것의 속력을 증가시키겠군.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큰 돌이 움직이는 속력이 8이라고 하고 작은 돌이 움직이는 속력이 4라고 하세요. 이 둘을 묶으면 전체의 속력이 8보다 느리게 되겠지. 하지만 두 돌을 합쳤으니 속력 8로 움직이던 돌보다 더 무거운 돌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겠군. 자네 의견과 모순이잖아. 자네 말 맞다나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면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더 느리게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오는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쪽 손에는 1km 나가는 돌멩이야. 그러면 이쪽 손에는 0.5km가 나가는 돌이야. 그러면 이 둘을 0.5km가 나가는 돌과 1km 나가는 돌을 합해서 같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합산해서 같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500g짜리 돌과 1kg의 돌을 이렇게 합치면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1kg 500g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1kg짜리 이 돌멩이를 떨어뜨렸을 때와 1kg 500g짜리 돌멩이를 떨겼을 때는 1kg 500g짜리 돌이 더 빨리 떨어진다 이거죠. 무거울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강하게 붙는 겁니다. 그 무거울수록 중력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하면서도 말이 유창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아주 참 설명하는 것도 참 그럴 텐데 내가 말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자꾸 더듬거리고 그렇습니다. 시간 제곱 법칙과 홀수 법칙. 갈릴레오는 자유낙하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따른다는 근본 가설을 세운 뒤 그로부터 시간 제곱 법칙, 투사체의 포물선 법칙 등을 유도하여 이들이 실험적으로 검증됨을 보였다. 갈릴레오가 실제로 자유낙하 운동의 법칙들을 발견한 과정은 훨씬 복잡한 데다가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으며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아직까지 과학사학자들의 논쟁 사안이다. 우선 갈릴레오가 사용한 수학은 에우독소스의 비례론에 의존하는 기하학으로서 대수적으로 표현된 수식을 다룰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과 시간은 서로 섞일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었기에 갈릴레오는 속력 등 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었으며 공간과 시간 각각을 나타내는 수직선 위에서 그 길이의 비율로 속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갈릴레오가 직접 정의를 내릴 수 있던 것은 오직 운동의 상태, 예를 들어 속도가 일정하거나 속도의 변화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다.
갈릴레오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평균 속력 정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갈릴레오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게 1500년대에 생존했던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이런 수준까지 연구한다는 것은 이건 더욱 굉장한 연구에 몰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레오가 천주교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분이. 천주교 신부가 이런 수준까지 연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거죠. 갈릴레오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평균 속력 정리를 사용했다. 이 정리를 처음 발견한 것은 14세기 머튼 학파이기에 머튼 규칙이라고 한다. 처음 증명한 것은 니콜 오렘이다. 다만 이들은 이 정리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정리는 등가속도 운동의 최종 속력이 이동거리가 그와 같은 등속도 운동 속력의 2배임을 보여준다. 직각 삼각형의 밑변에 시간을 대각선의 각 순간의 속도를 대응시키면 그 넓이가 높이가 절반인 직사각형과 같음을 이용한 것이다. 이 정리의 중요성은 시간, 속도 등 거리가 아닌 운동 관련 양들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데 있다. 평균 속력 정리는 갈릴레오가 추구한 기하화된 운동의 상징 중 하나이다. 갈릴레오는 평균 속력 정리 그리고 그와 유사한 도표들을 이용해서 자유낙하 물체의 낙하거리가 낙하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는 시간 제곱 법칙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른 이동거리 비율이 1대 3대 5를 따른다는 홀수 법칙을 유도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전 물리학이 얻어낸 첫 번째 물리법칙이라 평가된다. 이 도표가 있잖아요. 이 도표가 이제 두 새로운 과학에서 홀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릴레오가 이제 사용한 그림이라는 거죠. 오렘, 대, 소토 등 중세 스콜라 학자들의 선행 연구를 감안했을 때 갈릴레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수학세계의 등가속도 운동과 물리세계의 자유낙하 운동을 연결하는 실험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갈릴레오는 이 정리들을 실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려 했는데 피사의 사탑 실험은 실제로 수행되지도 않았지만 갈릴레오의 목적에도 유용하지 못하다. 지구의 빠른 중력 가속도 때문에 정량적 측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갈릴레오는 이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 경사면을 만들고 경사를 조절하여 물체의 운동을 충분히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을 정도로 중력 가속도를 완충시켰다. 경사면 실험 장비는 두 새로운 과학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갈릴레오의 경사면 실험 장치를 재현한 19세기 초 작품이다. 갈릴레오 뮤지엄 소장이 되어 있다. 길이 약 12큐빗. 이것이 이제 메타스로 환산하면은 약 5.5m라는 것이죠. 폭반 큐빗, 두께 세 손가락 거치 나무 홀딩 혹은 각재를 취하고 그 한쪽 모서리에 한 손가락 두께보다 조금 더한 길을 내었네. 이 홈을 최대한 직선으로 내고 매끈하게 만들고 광을 내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고 광을 낸 양피지로 덮은 다음 우리는 그 위를 따라 단단하고 매끈하고 아주 동그란 구리공을 굴렸네. 한쪽 끝을 반대쪽보다 1큐빗 혹은 2큐빗 높게 들어 올려서 판자를 기울이고 우리는 설명한 대로 길을 따라 공을 굴려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하강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했네. 우리는 이 실험을 한 번 이상 반복해서 두 측정 사이 오차가 인류의 맥박의 10분의 1을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네.
이 작업을 수행하고 그 신뢰도를 스스로 확신한 우리는 이번에는 공의 길이 4분의 1 길이만큼만 떨어지겠네. 그 하강 시간을 측정한 뒤 우리는 그것이 이전 측정의 정확히 절반임을 알아냈네.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길이도 시도해서 전체의 길이에 대한 시간과 그 절반 또는 3분의 2 또는 4분의 3 등등 임의적인 비율에 대한 시간을 비교했네. 결과적으로 100번을 반복한 이 실험에서 우리는 언제나 통과한 거리의 비율이 시간 제곱의 비율과 같음을 찾아냈지. 이는 나무 판자, 즉 우리가 공을 굴린 길을 어떻게 기울이더라도 참이었네. 또한 다양한 경사에 대한 하강 시간도 비교했는데 아래서 보겠지만 저자가 예측하고 보여준 대로의 비율을 보여줬네. 시간을 측정할 때 우리는 높은 곳에 놓인 물통을 이용했네. 이 통의 바닥에 작은 지름의 파이프를 용접해서 얇은 물줄기가 나오도록 해서 판자 길의 전체 길이든 그 일부 길이든 그 각각의 하강 때마다 조그만 유리잔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온 물을 보았네. 이렇게 모인 물은 각각의 하강마다 정밀한 저울에 무게를 달았네. 이 무게의 차이와 비율은 하강 시간의 차이와 비율을 제공했고 이러한 정확도 아래서 이 실험을 몇 번이고 반복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불일치는 찾을 수 없었네. 이 높은 곳에 물통이 2개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물통이 2개가 있는데 그 물통 하단에 왼쪽 물통은 이제 그 물이 내려오는 그 관을 예를 들어서 1m 그 길이가 물이 내려오는 그 관 길이가 1m고 이쪽 오른쪽 물통은 물이 내려오는 그 관 길이가 50cm다 이거죠. 그렇게 물이 내려오는 관 길이가 이제 각각인 그런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고 똑같은 그 질량을 가진 그 물통에다가 똑같은 양의 물을 채우고 동시에 물을 밑으로 쏟아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질량에 다만 물이 이제 떨어지는 그 관의 길이만 다를 뿐 그 똑같은 시간으로 흘려보냈을 때 그때 이 떨어진 물이 이 똑같은 물이 떨어졌느냐 이것을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1500년대의 갈릴레오가 이런 그런 좀 과학 실험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래요. 야, 과연 조선시대에 이런 실험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 참, 이런 거를 참 생각하게 됩니다. 포물선 운동,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에서 연직 방향 운동은 자연 운동이 존재하지만 수평 방향 운동은 오로지 강제 운동만이 가능하므로 외력이 계속해서 작용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외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공중을 날아가는 투사체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투사체가 나아가면서 뒷부분에 생기는 진공을 매질을 빠르게 채우면서 투사체를 앞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운동이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공기는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도와준다. 한편 비리당의 이 임페투스 이론은 운동이 지속되는 원인을 물체의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서 물체에 외력을 가하면 물체의 임페투스라는 물질이 전달되어 투사체는 임페투스를 잃을 때까지 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페투스 이론은 훗날 관성 개념의 원리로 평가되지만 어떻게든 운동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벌써 25분을 경과했습니다. 5분 더하면 이제 30분이 됩니다. 갈릴레오는 자유낙하 운동을 연구하면서 임페투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중립운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갈릴레오는 매끈한 평면 위에 놓인 공을 가정하여 이 평면이 아래로 향할 때는 가속되고 평면이 위로 향할 때는 감속되므로 수평 방향의 평면 위에서는 공이 가속되지도 감속되지도 않고 영구적인 운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립운동은 임페투스와 유사하지만 동일한 영구 운동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원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속의 원인이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임페투스 이론과 차별화되며 사실상 관성 개념의 직접적 기원으로 평가된다. 여러분들 공기가 저항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어떤 빠른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면 공기가 그 물체를 빠르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공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기가 저항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풍선에다가 입으로 후 불어가지고 이제 풍선이 크게 부풀어 오르도록 만든 다음에 입으로 바람을 불었던 그 주둥아리를 한 번에 콱 놔보십시오. 그러면 그 입으로 바람을 들어보냈던 주둥아리가 딱 열리면서 그 풍선 안에 있던 이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던 풍선이 그 팽팽하게 안에 이제 공기가 가득 찼던 풍선이 이 주둥아리로 그 공기를 한꺼번에 내보내면서 빠르게 풍선이 이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란 것은 날아가는 물체를 저항하는 그런 힘도 있지만, 또 어떤 물체를 앞으로 진행시키는 힘도 있다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공기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공기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기를 공기를 굉장히 압축시켰다가 한꺼번에 공기를 탁 터뜨리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분을 경고하는데,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에 따르면 물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자연운동과 강제운동으로 양분되며 동시에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사체는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임페투스를 잃어버리는 마지막에 가서야 자연운동에 의해 수직으로 떨어져야 했다. 하지만 탄도학을 연구한 니콜로 폰타나의 투사체의 운동이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주장에 영향을 받은 갈릴레오는 투사체의 경로를 세밀하게 분석한 끝에 결국 수평 방향의 등속 운동과 연직 방향의 등가속 운동을 동시에 적용하여 투사체의 운동이 포물선 경로를 따른다는 법칙을 얻어내고 발사체가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각도가 45도임을 설명했다. 이 발견은 시간제곱 법칙과 더불어 뉴턴 등 후대 물리학자들의 가장 인상적인 성과였다. 이제 이거는 포물선, 갈릴레오가 연구한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한 도표를 여기다 나타냈다는 거죠. 지금 29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총을 땅 쏘면은 그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춘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 총알이 각도가 45도를 이루었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을 이루면서 날아가는 총알이 그 각도가 45도를 유지했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방어쇠를 딱 당기면은 팡빵 하고 총알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방아쇠를 딱 당기면
빵 하고 나가는 총알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이 목표물을 맞춘 거죠. 그다음에 관성. 다음 시간에는 이 관성이라는 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